오늘은 조선 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흔히 양란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이랑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끝난 이유를 얘기하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98년,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1627년에 정묘호란과 1636년에 병자호란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보통 조선 후기는 1636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요 임진왜란 중간에 요때 우리나라를 그때 우리 임금님이 강해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선 후기를 얘기하면 강해군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강해군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군 하면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중국의 새로운 세력이었던 여진족 후금 사이에서 강해군 중립외교를 펼치게 되는데, 이 중립외교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이때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반대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이럴 위기가 있었죠. 후금은 우리 고려시대 때 여진족 기억나죠?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와준 명을 지키느냐, 혹은 새롭게 진흥 세력으로 떠올랐던 여진족의 나라 후금을 지키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강해군은 절묘하게 중립외교를 지켰지만 신하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인조 반정이라는 인조임금을 중심으로 한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강해군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대동법을 처음 시행했다는 건데요. 대동법은 1600년대 1608년인가 그때 경기 지역에서 첫 번째 시행되게 됩니다. 대동법은 선해체에서 주관했고요.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되고, 토지 결술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한다 했었는데, 이제까지 세금은 특산물로 내기했거든요. 근데 특산물로 내기했는데, 특산물로 내기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아서 특산물 대신 내기한 것이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라든지 동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쌀, 배, 동전 아무래도 물건들이다 보니까 물건들의 유통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상인들의 힘이 커지는 거고, 그렇다면 저절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 때문에 우리 그 조선 후기 화폐라고 얘기하는 상평 통보가 이렇게 처음으로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강해군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인조임금인데, 인조임금은 남한산세에서 45일간 항전 병자호란이 있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항복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청나라 황제가, 그러니까 청후금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높은 단을 만들고, 이쯤에 인조임금이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쪽에는 청나라 신하, 우리나라 신하 다 서 있고, 그러니까 임금인데, 한나라의 임금인데 신하들 보는 앞에서 이 다른 나라 황제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절을 하는데,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땅바닥을 3번을 찧었대요. 그래서 총 3번을 절을 하는데, 왕인데 이마를 9번을 찧었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좀 굴욕을 당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인조가 아들들이 청나라에 잡혀가는데, 큰아들은 다시 돌아왔을 때 독살이 되고, 둘째 아들 효종이 바로 임금이 되는데, 임금은 인조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북벌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신하들 대표던 송시열이라는 사람과 함께 북벌을 같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나선 정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나라가 러시아와의 전쟁 때 우리나라가 도와준 사건이 있는데, 그런 북벌을 외치지만 결국 북벌은 실패를 하게 되죠. 어떤 책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시열 사람이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서 워낙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불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북벌을 계속 주장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북벌은 좀 허황된 꿈 중 하나였을까 아니었을까. 효종 같은 경우는 북벌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송시작 그 신하들이 이 북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벌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효종 다음으로 왕이 된 분이 바로 숙종인데요. 숙종은 청가의 국경 문제가 발생하자 국경을 정하도록 했다. 백두산 정계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장평 통보를 통해서 인조 때 처음 만들어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그러죠. 근데 이해 같은 경우는 왕비 문제로 좀 이렇게 신하들로 이렇게 조정했던 그 왕입니다. 우리 장희빈 문제. 장희빈이라든지 인현왕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왕이 바로 이 왕인데, 이 왕비들을 이용해서 신하들을 자기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을 이렇게 처단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 황국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그걸 했던 임금이 바로 이 숙종 임금입니다. 숙종의 아들 중 한 명이 바로 아들이 영조인데요. 영조는 제일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탕평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숙종 때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빠가 장희빈파라든지 아니면은 인양왕후파, 우리 흔히 노론 소론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심플히 이렇게 할게요. 장희빈파는 인양왕후파가 있는데 한쪽 파를 등용하게 되면 한쪽 파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한 환국을 겪었으니까 영조 같은 경우는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해서 탕평책을 세우고요. 그 탕평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약속으로 그 탕평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탕평채라고 있죠. 이건 바로 영조가 이 탕평책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속대전도 만들게 되는데, 이제까지 조선의 법률은 경국대전이 있었죠. 성종 때 만들었던 이 경국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조선 후기의 최고 법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조의 손자 정조가 되죠. 물론 이 사이에 사도세자가 있죠. 근데 사도세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니까 일단 생략을 할게요. 정조는 일단은 첫 번째가 왕의 친위부대로 장룡령이 있고요. 그다음 조선 후기의 법전으로 대전 통편을 만들어냅니다. 관료들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초급 관리들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왕실 도서관으로서 규장각이 있는데, 여기선 서울 출신을 등용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실학자로 발전하게 되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세종 때 집현전과 같은 기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종 때의 집현전은 주로 양반들이 가서 공부를 했다면, 여기는 왕실 도서관인데 서울 출신들을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문이 조선 후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실학 학문이 이때 본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내죠. 이 정조 때문에 실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실학자 몇 명만 이렇게 짚어봤어요. 첫 번째는 박지원인데요. 허생전, 양반전, 열하일기를 썼던 사람. 열하일기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을 때 그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 문물이라든지 사정들을 굉장히 잘 소개해주고 있죠. 허준 같은 경우는 사상의학을 정립했고 우리나라만의 의학을 정립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의보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호 같은 경우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했죠. 그 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는 인왕제석도를 있고요. 우리나라의 산천을 소재한 진경산수화를 그려냅니다. 이제까지 산수화는 중국의 산수화가 기본이었는데 처음으로 이 정선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수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마을 안으로 농민이 함께 경작해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일정량에 따라 나누는 여전론을 참 주장했고요. 그 다음 목민심서도 이렇게 저술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수원화성도 이 사람이 계획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김정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서유로 유명했던 추사체가 있고요. 박재관은 북하그가 있고,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 같은 경우는 유배지에서 자선어보를 써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정약용하고 정약전은 둘 다 유배지에서 그 전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지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쓰게 되죠. 자, 이제 상어의 발달 한번 가볼게요. 상어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모내기법이 확산되는데요. 모내기법은 통해서 사람들이 그 노동력을 적게 쓰므로 인해서 같은 땅에도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것들을 통해서 점점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죠. 부유해진 사람들은 양반보다 더 부유해지면은 결국에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계급 사회였던 것이 계급이 아니라 이제는 부를 가지고 계급을 나눈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상품 통보가 본격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계급 사회에서 산농공상이란 말 썼죠. 산농공상 그랬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과 물건 만든 사람과 상인은 양반보다는 아랫계급을 느꼈는데 이제는 양반들은 돈을 많이 못 벌지만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어버려. 심지어 돈 많은 상인이 양반이 돈 많은 상인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는 현상까지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상인으로는 경강상인과 내상이 있는데 한강을 중심으로 운송업에 종사했던 한강을 중심으로 했던 상인들이 경강상인이고요. 동네에서 일본과 무역을 주도했던 내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는데 이런 거죠. 자, 관청에다가 세금을 이 관청은 요 마을을 다스리는 관청은 만약에 세금으로 쌀을 아니 10포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쌀 10포대를 내기 위해서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있겠죠. 이 지역 같은 건 쌀보다 이 특산물을 더 많이 해. 그럼 중간 상인이 와서 특산물을 사서 쌀을 여기다 내주는 거야. 그럼 이 중간 상인은 그 중간에 나오는 마진을 다 이렇게 자기 차지하는 거죠. 그쵸? 만약에 특산물이 만약에 쌀의 가치가 9포대다 8개다 밖에 안 된다면 특산물 더 받아서 이렇게 쌀을 내면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마진을 남겼다. 그걸로 상인은 본격적으로 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시장엔 장시가 전국 각지에 열리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열렸던 것이 5.1장이죠. 아까 실학자 할 때 그 정약용, 정약잔 뒤에 좀 정약용 수원화성 뒤에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뒤에 빠져있네요. 그래서 수원화성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수원화성은 정조가 그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의 회갑 잔치를 위해서 만든 성이면서 또 다른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원 일대에 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북쪽으로는 장안문, 남쪽으로는 팔달문 이렇게 만들었고요. 북쪽 문이 정문에 다른 성과 달리 왜냐하면 북쪽에 이렇게 수도 서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쪽 문이 정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홍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공심돈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 수리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설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화성 지을 때 화성 성력의계라는 것을 썼대요. 그래서 정약용이 화성을 지을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고 뭘 지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등등을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서 글로 써서 만들어낸 책인데 한국전쟁 때 수원화성이 파괴되었지만 이 화성 성력의계로 얘를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죠. 정약용이 수원화성을 만들었을 때 썼던 기구로는 거중기랑 농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국의 문물을 보고 직접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거중기 같은 경우는 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무거운 물건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농로는 얘를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거중기 농로가 이렇게 사용했고 화성을 지을 때 이제까지 그 화성을 인부들에게 노임을 주기 시작했대요. 이제까지는 노임의 제도가 국가가 일을 시켜도 그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정약용은 화성에 이제 월급을 주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화성이 굉장히 빨리 지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죠. 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서민문화 좀 볼게요. 서민문화는 첫 번째 정기수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들려주면서 그걸로 돈을 받는 사람이죠. 이거는 지금의 아이돌 정도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하룻밤에
이야기를 한참 잘하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사람들이 돈을 막 던져주는데 지금의 아이돌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인층의 시사활동이 활발했고요. 판소리로는 지금 여긴 중량가 적어놨는데 적벽가라든지 홍보가라든지 등등이 있죠. 홍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홍보가 안에 범 내려온다? 그거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유행가 이날치가 거기서 부르는 노래로 나오기도 하죠.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사설시로 유행하는데, 기존의 시조는 딱 3행이었다면 사설시조는 중장을 굉장히 늘립니다. 그래서 저장, 중장은 이만큼, 종장, 항상 전장의 첫 번째 마디는 3글자, 요것만 지켜도 만들었던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납속책을 좀 볼게요. 정부가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공물이나 돈을 받고 신분을 상승시켜주거나 벼슬을 내리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고 신분을, 그러니까 천민 신분을 없애준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상인이라든지 이런 신분들을 양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거 말고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 공명차업이라는 제도도 있어. 공명차업은 뭐냐면 국가 임금의 교지에다가 이름을 딱 비워. 위 누구 여기 딱 진짜 비워놔. 이름을 비운다고 해서 공명차별이에요. 누구를 무슨 경상북도지사의 이맘 이래라고 이 돈을 딱 받으면, 정부에서 돈을 받으면 여기다 그 사람 이름 딱 써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물로 그 양반 자리를, 벼슬 자리를 얻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은 천민이라든지 상인들이 벼슬을 얻고 그 다음에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주교 유입을 좀 설명할게요. 서학으로 학문으로 처음 유입을 했었는데 결국 얘가 박해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1861년에 66년인가 그때 그 우리나라 그 병인 박해가 있게 되죠. 이 병인 박해를 계기로 1866년에 병인 양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